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오늘 음식 하는 건 아닙니다. 음식할 때 이거 하잖아요. 오늘 며칠째죠? 여러분들이 이거 보신 거는? 3일째인가요? 아무튼 조금은 어색합니다. 자, 오늘 할 차례가 시장 이론이죠. 110쪽이죠. 자, 이제 오늘 할 내용이 부동산 시장론 하고요. 그 시장론 안에 이제 그 조금 더 여과 과정이라든가 또 효율적 시장 이론, 그리고 이제 입지론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죠. 그 입지론하고 이제 지대 이론에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대론하고 뭐 이렇게 잡다하게 많은데요, 내용들이. 뭐 다 자세히 할 수는 없어도요, 중요한 것 몇 가지는 꼭 키워드 위주로 해서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초 110쪽부터 하는데, 일단 제일 앞에 시장론 부분은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있죠. 부동산 시장. 여기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 부동산 시장의 기능 이런 거 있죠. 부동산 시장의 기능. 이제 특성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요. 또 여과 현상 얘기 나온다. 여과 현상. 여과 현상은 저 뒤에 이제 정책론에서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정책론에서 임대료 보조라는 단어는 있죠. 그 임대료 보조하고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 하는 거 있죠. 효율적 시장 이론은 세 단계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효율적 시장의 종류, 이제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그리고 이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할당 효율적 시장, 세 단계로. 그다음에 이제 뭐 지대론이라든가 또 도시공간 구조론, 여기 이제 사람 이름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입지론 얘기. 여기 이제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다 자세히 할 수는 없어도 중요한 거 몇 가지씩은 이제 골라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는 제가 늘 과장국수 비비자 했죠. 이제 과장국수 비비자 해서 특히 국수가 많이 출제된다 그랬어요. 국수. 국이 뭐예요? 국지성이죠.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이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거죠. 또 수급 조절 곤란이죠. 수급 조절은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그 중에 뭐가 특히 어렵다? 공급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 과다한 법적 제한, 법적 제한이 많아서 수급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장은 매매 기간의 장기성이죠. 그래서 현금화가 좀 어렵죠.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BBB 하는 거는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품은 비표준화성, 거래는 비공개성, 시장은 비조직성, 이렇게 되죠. 얘네들은 대체로 개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죠. 이것은 고가성 때문에 얼마나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기가 쉽냐 어렵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죠. 자,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 기능이죠. 부동산 시장 기능에서는 자고가 정량했죠. 그래서 자는 이제 자원 배분 기능이죠. 제일 중요한 기능이고요. 여기 교환 기능이죠. 교환 기능. 그 다음에 가격 창조 기능. 특히 자원 배분 기능하고 가격 창조 기능, 여기 이제 시험에 많이 언급이 돼요. 이게. 그래서 두 가지를 조금 더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정보 제공이죠. 시장에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떤 정보가 제일 중요한 정보라고 그랬어요? 가격 정보예요. 시장에서 가격이 나타나는 거 보고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거죠. 수요자나 공급자가. 자원이라는 거는 조금이라도 가격이 더 높은 쪽으로 우선적으로 자원이 배분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가격 정보를 보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과정에서 이런 자원이 배분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양과 질이 조절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죠. 자, 일단 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요 내용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를 좀 풀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은 부동산 거래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이죠.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 습득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 많은 비용이 비공개성 이런 것 때문이죠. 거래의 비공개성 때문에 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요.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수급 조절 곤란에 관련이 되는 거죠. 공급 조절이 특히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부동산 상품이 물리적으로 동일하더라도 경제적, 법적 성질이 다르면 상품의 성격은 달라진다. 그렇죠. 똑같은, 예를 들어 뭐 똑같은 평형의 아파트에 이제 사는데 어떤 아파트는 뭐 저당이 설정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아파트는 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또 어떤 거는 또 압류가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법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가능성이 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과장국수 비비자의 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에 들어서면 시장은 구매자 주도 시장으로 변한다. 상승이면 이제 이건 경기 변동하고 관련 있죠. 위로 올라갈 때는 이제 상도 하수하잖아요. 올라갈 때는 매도인 중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구매자 주도 시장 했으니까 5번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출제됐을 때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2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다음에 3번을 좀 보겠습니다. 3번에 부동산 시장에 관한 다음의 서술 중 틀린 것은 1번에 물리적 측면의 주택은 이질적 재화이므로 불완전 시장인 반면 주택 서비스의 관점에서는 동질적 재화이므로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한 주택 시장의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좀 어렵죠? 뭔 소린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패스하면 되는 거죠. 문제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문제를 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려우면 패스해요.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란 유산 부동산에 대하여 유산 가격이 형성되는 지리적 구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리적 구역으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는 자원 배분 기능, 정보 제공 기능, 양과 질 조정 기능, 교환 기능 및 가격 창조 기능이다. 자고가 정량 그대로 있죠. 다음에 4번의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여러 특성으로 인하여 불완전 시장의 모습을 보이며 그렇죠. 현실의 시장은 모두 다 불완전 시장이죠. 그리고 수급 조절의 곤란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가격 왜곡 현상은 장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거죠.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5번의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 상품의 비표준화성, 시장의 비조직화성, 시장의 국지성, 매매기간의 장기성 및 수급 조절의 곤란성 등의 특성을 보인다. 과장국수 비비자의 내용들이죠. 자, 그러니까 그 앞에 1번에 어려운 지문이 나오더라도요. 그것이 정답 지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어려운 지문을 1번에 정답 지문으로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의도적이잖아요. 어려운 지문을 앞에 1번에 갖다 놔버리면 사람들이 이게 어려운 지문인데 옳은지 틀린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뒤로 지나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끝까지 갔는데도 답을 못 찾는 거죠. 그런 경우는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저도 문제 만들 때 그렇게 합니다. 문제를 만들 때 난이도를 높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번 지문에 어려운 지문을 정답 지문을 갖다 놔요.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1번에서 정답을 못 찾았으니까. 그럼 끝까지 갔는데도 답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당황하는 거죠. 답 없네 이렇게. 그럼 이제 문제 자체를 지나가야 돼요. 그건 의도적이에요. 그나마 정답 지문이 뒤에 있잖아요. 그럼 앞에 이제 나오면서 다 이제 알고 넘어왔잖아요. 이거 아닌데, 답이 아닌데, 답이 아닌데. 그럼 이게 답인가 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앞에 이미 어려운 지문을 갖다 놨는데 그게 정답 지문인데 모르고 지나가면은, 이거 앞인가? 이게 이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 버리는 거죠. 그거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게 하는 방법이에요. 출제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도요, 지문의 위치를 바꿔놓는 것이 사람들의 시간을 더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틀려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그 시험 치는 요령도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은 난이도가 더 높아진다, 그렇지 않다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제 지피지기죠. 출제를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어렵다. 이런 걸 좀 알면은 훨씬 더 이 답을 맞출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시간 내에 답을 못 맞춰도 시간 내에 40분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합격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데 쉬운 거를 못 풀면은 그게 한두 개 차이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제 1번은 이제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주택 서비스라는 표현을 이제 가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주택 서비스. 이게 이제 왜 필요한가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수요 공급 곡선 그릴 때 시장 수요를 그릴 때 어떻게 해요? 시장 수요를 그릴 때 개별 수요를 수평합하지 않나요? 개별 수요를 수평합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해서 전체 길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 수요는 더 완만해진다 하죠. 근데 A라는 사람이 수요하려는 양과 B라는 사람이 수요하려는 양, 이 사람이 10개, 이 사람이 13개, 전체는 23개, 이렇게 표현하려면 이 사람이 사려는 이 상품의 품질과 이 사람이 사려는 상품의 품질이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주택이 똑같은 게 있나요? 개별성의 이런 성질 때문에 똑같은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질적이란 말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근데 이질적인데 그거를 동질적인 것으로 바꾸면 더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집의 물리적인 거는 달라도 이거를 이제 임대료를 한번 바꿔보세요. 임대료 수준으로 바꿔요. 누구는 월 30만 원짜리 집에 살고 누구는 월 40만 원짜리 집에 산다면 이 사람은 주택 서비스를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주택 서비스를 소비하는 거죠. 이건 좀 낮은 수준의 주택 서비스를 소비하고 이렇게 해서 더 하는 거예요. 10만 원을 한 단위로 보는 거, 10만 원을. 그러면은 여기 사는 사람은 세 단위의 주택 서비스를 소비하는 거고요. 여기 사는 사람은 4단위의 주택 서비스를 소비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똑같이 한 채 이렇게 해도 주택 서비스 개념으로는 다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더하면 몇 단위가 되는 거예요? 7단위가 되는, 시장 전체로는 7단위, 이런 식으로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질적인 것을 동질적인 것으로 바꿔주는 개념이 주택 서비스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근접하게 되는데, 이 완전 경쟁 시장에 다정동진 이런 말을 해요. 다정동진. 그러니까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그 다음에 정보의 완전, 그 다음에 동질성, 상품의 동질성, 진퇴가 자유로워야 돼요. 이 4가지 조건을 다 달성해야 이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요 상품의 동질성 있잖아요. 요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 조건을 달성하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개념을 바꿔야 돼요. 주택 서비스 개념으로 바꾸면은 상품이 동질적인 것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근접하게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그리는 게 다 뭐를 전제로 한 거예요,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한 거예요. 이게 일종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얘가 일종의 모형이 모형.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더미 인형이라 그랬죠. 이 마네킹 같이 이렇게 충돌 실험할 때처럼. 그래서 이 모형 가지고 실험을 해도 현실에 어느 정도는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판을 할 수 있는 데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한 채고 저것도 한 채인데 어떻게 그냥 두 채 이렇게 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더 하면은 된다, 이렇게 비판하는 걸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이거는 보세요. 중요도가 좀 낮은데 설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중요도가 낮을수록 난이도는 높잖아요. 그만큼
한 개를 더 난이도 높은 걸 더 맞추려면 그만큼 더 많은 애를 써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난이도 높은 걸 더 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난이도 중하의 걸 안 틀리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이 지나가면서 난이도 이런 높은 것들을 제가 설명 일일이 다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난이도 높은 거는 빨리 패스하고 난이도 중하에 있는 거를 맞추도록 애쓰는 게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1번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옳은 말이고요. 다음에 이제 4번은 여러분 봐주시고요. 5번, 6번 뒤에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을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이게 갑자기 이제 이게 섞여 있어서 그래요. 이 문제는 여러 개가 섞여 있는데 문제가 여기에 것만 나오거나 뭐 여기 것만 나오거나 그나마 여기서는 비슷하게 하는데 갑자기 이게 나와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개의 문제에서 여러 개를 다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빨리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저기 갔다 여기 왔다가. 그럼 이제 과장국수 비비자 자고가 정량했다가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 개념으로 이제 바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이제 단계별로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일단은 그 효율적 시장에 이제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약성 효율적, 준강성 효율적, 강성 효율적. 자, 요거는 정보를 반영하는 수준에 따라 나누는 거죠. 요거는 이제 과거 정보를 이제 지금 현재 부동산 가치에 과거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시장. 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 부동산 가치에 과거 정보뿐만이 아니라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은 지금 부동산 가치에 과거 정보, 현재 공표 정보뿐만이 아니라 미공표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 시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의 정도를 구분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효율성이 강한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랬죠. 현실적으로는 이런 정도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 묻는다 그랬죠. 이런 시장에서, 이런 각각의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보다 우수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에서 보다 우수한 정보라는 것은 현재 공표 정보나 미공표 정보가 보다 우수한 정보다. 그런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는 이미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가져가더라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일단 구별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때 용어 두 가지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기술적 분석이라는 용어하고 기본적 분석이라는 용어죠.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고 기본적 분석은 이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떤 시장에서도 우수한 정보가 아니에요. 이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하는 건 우수한 정보 분석하는 거 아니죠. 여기도 우수한 정보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시장에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본적 분석은 이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하는 거는 보다 우수한 정보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기본적 분석으로 중강성 효율적 시장과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뭐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이죠. 이 할당 효율적 시장 이 개념은 자, 이런 시장에서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거는 시장이 효율적이란 얘기예요, 비효율적이란 얘기예요. 이런 시장에서 누군가가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거는 뭔가가 비효율적인 데가 있기 때문에 초과이윤을 얻는 거예요. 시장은 비효율적인 거예요. 시장이 뭔가 정보를 반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뭔가 정보를 반영 못하니까 누군가가 개인이 그런 정보를 가져가서 초과이윤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시장이 어딘가 비효율적인 데가 있는데 근데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정보 비용을 분석해야 돼. 정보 비용이 든다는 거죠. 정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정보 비용의 크기와 초과이윤의 크기가 같다면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이라는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실질적 의미의 초과이윤을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의미의 초과이윤이 없다면 이런 경우에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효율성을
할당적 효율성 이렇게 한다 그랬죠. 또는 어떤 표현을 한다고 그랬어요? 투자마다 위험이 다른데 위험을 감안해서 수익률이 똑같다면 그러면 그것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위험하니까 좀 더 벌고 덜 위험하니까 덜 벌고 이런 것들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효율성도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된다. 그러니까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죠.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동일하게 이래도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초과이익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현실의 불안전 시장에서 누군가가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초과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 희생을 하는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기회비용을 치러야 된다면 현실의 부동산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나 강성 효율적 시장은 처음부터 초과이익이 있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그런 시장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바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데 현실의 불안전 시장은 그 초과이익의 크기와 기회비용의 크기가 같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도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번에 진입 장벽의 존재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아까 이거 다 정동진 했죠. 진퇴 자유. 진퇴가 자유로워야 완전 경쟁이에요. 진퇴가 자유롭지 못하면은 그는 불안전 경쟁이라는 얘기죠. 우리 수급 조절 곤란할 때 수요나 공급이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시장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했어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통해서 자원이 배분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나 공급자가 들락날락거리기가 자유로워야 되죠. 수급 조절이 잘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장애가 생기면은 그런 수급 조절이 원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입 장벽의 존재는 시장을 불안전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부분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부분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용도별로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공업용 부동산 시장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도 전월세 시장, 매매 시장 이렇게 분화되는 현상. 이거는 경우에 따라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하죠. 저쪽 시장은 초과 수요, 이쪽 시장은 초과 공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매매 시장은 물건이 남아 도는데 전세 시장은 물건이 모자라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전세로 내놓지 않고 매매로 내놓는 거죠. 또 반대로 매매로 내놨던 거를 전세로 돌리거나 월세로 돌리거나 이러면은 매매 시장에서는 물건이 모자라요. 전세나 월세는 물건이 남아 돌아요. 이게 부분 시장별로 뭐예요?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얼마든지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정답은 쉽죠. 정답은 쉬운데 그 다른 지문들도 이렇게 하나씩 생각하면서 미리 좀 얘기해두면 나중에는 다른 지문이 정답이 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게 정답 지문, 나중에는 다른 게 정답 지문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공적 제한, 법적 제한이죠. 법적 제한도 뭐예요? 수급 조절이 잘 못되게 하는 거예요. 수급 조절이. 그런 이제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6번은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입지한 시장 지역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이거는 과장, 국수, 비비자 할 때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국지성. 지역에 따라 국지성이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국수에 해당,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수급 조절이. 그러니까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는 원인은 많아요. 이게 법적 제한이 많아서도 수급 조절이 잘 안 되고요. 또 부증성 때문에 아예 택지 자체가 없어요. 택지 자체가 없으면은 부증성 때문에 토지를 물리적으로 늘 증가시킬 수 없잖아요. 또 택지로 바꿀 수 있다 해도 생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것도 수급 조절이
잘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 조절이 잘 안 되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법적 제한도 그럴 수 있고, 부중성 때문에 아예 택지 자체가 없을 수가 있고, 택지가 있어도 생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다음에 3번은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 이게 뭐예요? 자원 배분 기능이죠.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별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도 자원 배분 기능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 도심의 토지는 누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요. 상업용 같은 이런 업종들이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높죠. 그럼 주거용이나 공업용 이거는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자원이 할당되는 거예요. 안쪽은 상업용, 그 다음에 주거용, 공업 이런 식으로 자원이 할당되는 것 자체가 자원 배분이죠. 자원 배분.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모두 다 자원 배분 기능과 같은 거예요. 근데 표현을 조금 이제 어렵게 했을 뿐이죠. 다음에 5번은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 또 국지성 나왔잖아요. 이거는 국지성은 뭐야? 지역에 따라 다른 가격이죠. 그래서 5번은 틀렸고요. 정답 지문 자체는 뭐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7번, 8번은 열을 봐주시고요. 9번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혹은 지역시장, 이것도 국지성이죠. 시험에 국수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과장국수, 비비자에서 국수. 2번 볼까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왜곡 현상. 이것도 가능한 얘기죠. 정보의 비대칭성은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 실패에서 나와서 시장 실패. 그죠? 왜곡불비 하잖아요. 왜곡불비. 왜곡불비 할 때 그 정보의 비대칭. 이 시장 실패가 바로 이런 가격 왜곡이 바로 시장 실패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다음에 할당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이게 효율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효율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왜곡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왜곡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래 은밀성 이런 게 있지 않은 거죠. 어느 누군가에게 정보가 독점적으로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만 정보가 독점적으로 소유되거나 뭐 이런 현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정보 가치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 거래 은밀성이라는 거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틀렸어요. 다음에 4번에 부동산 거래 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에 제약을 줄 수 있어 불안정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뭔가 제약이 있다는 게 들락날락거리는 진출이 여기에 들락날락거리는 제약이 있다는 것은 불안전 시장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 상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한다. 그럴 수 있죠. 우리 BBB 할 때 그 내용이 대체로 뭐하고 관계 있다고요? 개별성하고 관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10번, 11번이 좀 유사한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11번을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는 없고요. 다음에 2번에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지역에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정 지역이 했죠. 특정 지역이 했으면은 지역이 한정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있기가 조금 어렵죠. 근데 이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또는 뭐 구매자와 판매자 하면은 어디에서 등장하는 용어인가 하면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등장하는 용어예요. 이게 좀 안 맞아요. 불안전 경쟁하고는 좀 성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거고요. 다음에 3번에 부동산은 거래 비공개성으로 인해 정보 수집이 곤란한 반면 정보 수집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을 갖는다. 정보 수집이 곤란하면 정보 수집 비용이 많이 들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요, 이게 비용이 많이 적게 들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제가 한 2주 전쯤인가 저희 삼촌이 뭐 땅 좀 알아본다고 이제 이 고향에 오신다고 해서 거기 가서 같이 이렇게 다녔거든요. 이렇게 다녔는데 지난번에 제가 누리스 알려드렸죠. 와 정말 끝내줘요. 이 시골의 그 산 임야나 그 밭 전이잖아요. 이제 저 중개사무소에 이제 연락해서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오지도 않아요. 그냥 전화해서 지번만 물어보는 지번만 물어보고 우리가 이제 알아보러 다니고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 같으면은 아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죠. 그 지역에. 그리고 도면도 떼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찾아가요. 도면 떼도 잘 못 찾아가요. 야, 근데 루리스 딱 켜놓으면 GPS가 되니까 내가 움직이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깜빡깜빡 이 점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매물로 나온 그 물건을 지도에 터치를 해놨잖아요. 지금 터치를 해놨기 때문에 표시가 돼 있잖아요. 내가 이동을 하면은 그 땅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게 보이는 거죠. 금방 찾아요, 이게. 그 시골길 농로로 이렇게 막 자동차가 하면 어떤 때는 이제 돌릴 데도 없어서 후진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데를 다 찾아가서 이게 이 땅이 나왔는 그 물건이구나. 얼마나 비용이 절감돼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다가 규제 정보를 탁 눌러버리면은 여기가 농림지역인지 계획관리지역인지 다 나와요. 다 나오고 이게 뭐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전인데 이게 제가 표현을 까먹어 버렸는데 이게 농사짓기 어려운 땅, 농사짓기 어려운 밭 이런 것도 나와요. 밭은 밭인데 농사짓기 어려운 밭, 좀 이게 정리가 잘 돼 있는 아주 그런 밭, 그런 것까지 다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고도 아는 거죠 벌써. 이건 뭐 좀 농사짓기는 불편한 땅이네, 뭐 이런 거를 알고 가는 거죠. 그런 정보 획득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되는 거죠. 꼭 뭐 논밭이 아니더라도 요즘 뭐 지도가 발달돼 있으니까 저 옛날 같으면은 그 지하철역에서 몇 분 정도 돼요? 그러면 한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직접 가봐야 아는 거지. 실제로 가보면 한 10분 이상 걸리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찍어보면 알잖아요. 거리를. 찍어보면 이거 몇 분 걸리네.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예전처럼 임장 활동을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무튼 제가 예전에 이거를 알려드렸더니만 다른 분한테 경매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임장 활동이 훨씬 준 거예요. 경매 물건이 여러 개 나와 있잖아요. 경매 물건이 여러 나와 있으면 그 중에 이거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걸러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그래도 막 이렇게 가보고 막 이렇게 산에도 올라보고 막 이렇게 해야 이게 물건을 임야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이제는 눌러가지고 그냥 그걸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거죠. 이게 지도상으로도. 그러니까 비용이 훨씬 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밥 여러 번 얻어먹었어요. 비용이 많이 절감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예전에 비해서는 비용이 많이 적게 든 거죠. 아무튼 3번은 말이 안 되고, 다음에 4번은 부동산 거래는 그 성질상 고도의 공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이 거래가 이게 무슨 공무집행인가 이게? 공적인 거는 그런 거죠. 공무집행이 공무와 관련된 공적인 성격이다라는 것이,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인이 제한하는 최저 가격과 매도인이 제한하는 최고 가격의 사이에서 거래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해 새로운 가격이 창조된다. 자, 보통 매수인이 제한하는 가격은 최고 가격을 제한하죠. 난 더 이상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협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요거는 가격 창조 기능과 관련돼요. 이게 여기 이렇게 이제 매수인이 제한하는 상한이고요. 매도인이 제한하는 하한이에요. 이 범위에서 이제 거래가 성립한다는 거죠. 이 범위에서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에 12번도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해 틀리게 기술한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위치, 규모, 용도 등에 따른 부분 시장이 형성되어 시장 세분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고요.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행정 규제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수요 조절 기능을 저해한다. 법적 규제죠. 법적 규제는 수급 조절이 잘 안 되게 하잖아요.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시장 상황의 변화 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유사성, 대체성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으로 볼 말도 안 되죠. 4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과거 정보가 부동산 가격에 정확히 반영되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과거 정보가 반영되는 수준. 이거는 약성이죠. 정답은 4번이고요. 13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4번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도가 낮은 질문이에요. 중요도가 낮은 문제인데 한 번 정도 풀어봅니다. 중요도로 따지면 13번이 조금 더 중요도 높은데 중복되니까 이건 여러분 보시고 14번을 봅니다. 다음은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시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진입 장벽이 있어요, 없어요? 진퇴가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존재하죠.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공개적이에요. 공개되어 있고 모든 이 정보를 공유하죠. 그리고 우수한 정보를 이용한 초과이윤의 획득이 불가능하죠. 이미 다 모든 정보가 공유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은 동질품이 거래되므로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한다. 자, 이거 우리 그 부동산의 특성에서 개별성에 의하면은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해야 하네요.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이 동질적인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동질적인 이 일물일가 법칙의 해석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동일한 물건이라면 동일한 가격이란 뜻이에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아니에요. 동일한 물건이라면 동일한 가격이란 뜻이에요. 근데 동질적이니까 다 어떻게 해요? 같은 가격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물건은 동일한 가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합니다. 다음에 불완전 시장은 정보가 공개적이지 못하므로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그건 맞는 말이죠.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여러 특성으로 인해 불완전 시장의 모습을 보이므로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한 시장 분석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는 않은 거죠. 아까 이거 우리는 뭐를 전제로 분석한다 그랬어요?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분석을 한다 그랬죠. 그래도 현실의 시장을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형을 가지고 실험을 해도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유용하다 그래요. 유용하다. 쓸모가 있다.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해서 뭐를 설명을 해요? 불완전 경쟁 시장을 설명하잖아요. 불완전 경쟁 시장을 설명하는 것이 유용하다. 모형으로 실험을 한 것이지만 현실을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은 예전에 세월호 침몰 사고를 실험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세월호 사고 난 걸 실험하는데 50분의 1로 축소를 해서 실험했어요. 50분의 1. 세월호 길이가 예를 들어 150m다 그러면은 50분의 1이면은 3m. 3m 길이의 배를 만든 거죠. 똑같은 그 내부 구조는 똑같게. 뭐 앙증맞게실이 뭐 조타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배의 형체를 그렇게 해서 똑같이 구멍을 뚫어서 이게 그 뭐죠? 이렇게 물이 들락날락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뚫어서 똑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실험을 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몇 분 만에 이렇게 뒤집힌다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막 150m짜리 배로 실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의미는 있다는 거죠. 쓸모는 있다. 이게 그 모형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예전에 이와 관련해서 뭐 지문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10년 넘었는데. 뭐 그 정도의 중요도에. 그래서 그 정도로만,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15번 문제도 이게 기출문제이긴 한데, 중요도는 낮아요.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그냥 용어 정리하는 정도다 생각하시면 돼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요거는 물가가 올라가는, 보통 물가가 올라가면은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올라가요? 안 좋은 상황에서 올라가요? 보통 좋은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예외적인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참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됐고요. 16번은 여러분 봐주시고, 17번을 보겠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물리적 주택시장은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이 용이하다. 자, 조금 전에 이 불완전 경쟁을 설명할 때 완전 경쟁 시장으로 설명하는 게 유용하다 그랬죠. 유용하다의 이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쓸모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쉽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쉽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쓸모는 있다. 근데 현실을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현실을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다면, 쉽게 저거 할 수 있다면 지금 무슨 정책 같은 것들 얼마나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쉽지는 않아요. 만약에 경제학에서 밝혀낸 그런 이론들로 현실을 정말로 이렇게 이 모형 실험하듯이 이렇게 작동할 수 있다면은 이런 현실의 문제들이 왜 생기겠어요?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경제학자들이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용이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이하다의 의미는 뭐예요? 쉽다 이렇게 하는데 그는 쉽지 않은 거죠. 다음에 이번에 주택이란 이질성이 강한 제품이므로 용도적으로 동질한 상품으로 분석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는 않죠. 아까 무슨 개념 얘기했어요? 주택, 서비스 개념 했잖아요. 동질화된 개념으로 바꿔서 설명하잖아요. 안 되는 건 아니죠. 아까 3번에서 주택 서비스 개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은 지역적 경향이 강하고 지역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 도출이 용이하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의 단기 공급 곡선은 유량 개념을, 장기 공급 곡선은 저량 개념을 의미한다. 이것도 틀렸죠. 단기가 저량이고 장기가 유량이죠. 우리 이제 이거 단기 공급 곡선, 장기 공급 곡선 할 때 시간을 길게 주면 길게 줄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단기, 장기. 길게 주면 길게 줄수록 더 완만하잖아요. 짧게 주면 짧게 줄수록 더 가파르잖아요. 그러면 2달, 1달, 보름 이렇게 가까이 짧게 주면 짧게 줄수록 이렇게 가파르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다가 일정 시점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수직이 돼버리게. 그러니까 일정 시점, 저량 개념은 단기와 가까이 있는 단기. 단기와 관련되는 거고, 유량 개념은 기간을 길게 주면 길게 줄수록 이렇게 장기와 관련되는 겁니다. 다음에 5번에 주택시장 분석에서 유량 개념뿐만 아니라 저량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주택 공급이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죠. 지금 4번과 5번이 지금 서로 모순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으면 무슨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저량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번이 옳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번도 좀 보겠습니다. 주택 상품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주택은 입주자 및 거주 경험자의 평가가 상품 및 기업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화이다. 그렇죠. 그리고 주택은 상품 정보의 미대칭성, 공공성으로 인하여 입지에서 규모, 가격, 공급 절차,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개입이 많아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에 제약이 많은 재화이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주택은 상품의 통일성 결여, 이 BBB 생각하면 되는 거죠. 상품 간 품질 격차, 입지적 고정성으로 인하여 상품 정보의 제공 및 유통이 충분하지 않은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생산 기간이 길고 가격이 높아 수요와 공급이 모두 탄력적이고가 아니고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이고 마케팅에 대한 투자 효과도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상품이다. 그래서 탄력적이 아니고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화로서 교통 여건이나 주변 환경 등 상품 외적 요인이 주거 선택에 큰 영향을 주는 재화이다. 그렇죠? 그 물건만 볼 게 아니고 그 주변 환경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그 19번부터 25번까지는 이 주거분리, 여가현상 주거분리에 대한 거예요. 자, 요거 좀 쉬고 할까요?